아마 그 부동산 법제하고 소송과 강제집행은 제가 설명하는 게 30분이 채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게 감옥당 30분이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저는 한 1시간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짧고 여러분들한테 다 이해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하구님은 그 자료를 다 다운 받으시면 게시판 글 좀 남겨주세요. 다운 받은 거 확인하고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아, 그래요? 지금 자료 좀 오픈해주세요. 일단 우리 과제물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것도 먼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어, 먼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볼까요? 먼저 소송과 강제 집행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법제죠. 자, 죄송합니다. 위로 갈게요. 부동산 법제. 자, 부동산 법제 자료 좀 볼까요? 요거는 좀 화면을 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료 있으면은 그걸 오픈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방송하는데 제 얼굴 볼 필요 없어요. 자료가 있으면은 자료를 펴놓고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그 자료를 보시면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부터 먼저 볼게요. 주어진 사례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반드시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두 개 답니다. 그 부동산 법제도 그렇고 소송과 강제집행도 모두 다 목차를 갖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할 때는 그 근거가 되는 조문하고 그 논거를 통해서 설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설이 있으면 학설도 제시해주고 어떤 조문이 있으면은 몇 조 몇 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꼭 제시해 주는 걸로 그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 이 견해라는 건 거의 학설이거든요.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그 대립되는 것을 제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립되는 것 중에서 지문하고 부합되는 것이 어떤 건지 그 이제 근거와 논거를 좀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사이에 이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사례가 1, 2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1, 5페이지, 5페이지 하면 10페이지 정도 되겠죠. 그래서 5페이지 내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과제당. 자, 참고문헌을 보겠습니다. 참고문헌은 여러분들이 이제 멀티미디어 강의에서 보면 이게 지금 그 부동산 법제 8강 같아요. 8강. 그리고 제가 그 강의록을 줬던 건 9강이에요. 9강이어서 제가 자료 올린 자료에 거기다 다시 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강의록 이런 거 안 보셔도 돼요. 예, 각 9강, 8강, 9강. 자,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교재를 이제 보라 하는데 그 부동산 교재는 8강입니다. 그게 이제 그 유치권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재, 그리고 논문 있으면 논문, 그리고 거기다 판례가 있으면 판례도 모두 다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다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은 이제 부동산 법제에 대한 주제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끝날 쯤에 되면 다 알게 돼요. 지금은 좀 몰라도. 처음에 이제 그 사례 1을 먼저 봅시다. 사례 1, 사례 2 이렇게 나눠서 이제 얘기 표현을 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그 제목을 걸 때 한 사례 1을 이렇게 꼭 그 표현을 해주세요. 사례 1, 갑은 을에 대한 갑은 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해서 을 소유의 Y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시가 2억 원짜리 건물에다가 1억 원에 대한 유치권을 이제 행사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A는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게 대여금이죠.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A는 을에게 대여금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갑은 을에 대해서 이제 유치권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려줬는데 대여 기간은 2018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예요. 그리고 이자는 연 10%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을은 갑에게 이제 공사대금 채무뿐만 아니라 A에 대해서도 대여금 채무, 이 원봉하고 이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어요.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Y 건물이라는 을의 건물은 2억 원짜리 시가가 2억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에 갑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갑이죠. 갑이 2020년 6월 1일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경매는 자기가 이제 이거를 현금화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기 사례 1처럼 마지막에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유치권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지 않아도 유치권은 성립이 되면 나중엔 경락인이죠. 경락인이 또는 이제 매수인이 유치권에 대해서 다 변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갑은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례 1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경매 시 경매 비용 등 다른 비용은 고려하지 말고 Y 건물은 시가대로 경락하였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경매 비용이 어떻다 이런 내용 쓰지 마세요. 왜냐면 그건 고려하지 않았고요. 또한 Y 건물은 시가 그대로 2억 원에 낙찰 경락이 됐다는 거예요. 2억 원. 예, 뭐 2억 원에 경락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 문제 1. 갑의 유치권에 기한 경매 성질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유치권에 기한 경매예요. 유치권에 기한 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라는 거는 이 기한다는 것이 원인이거든요. 그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유치권을 행사를 해서의 경매와 유치권의 권리에 의한 경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신청했다고 돼 있으니까 사례 1에서는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니까 신청에 대한 걸 하나 얘기해 줘야 되고, 아까 제가 방금 또 얘기했던 것처럼 유치권이 인정되면 내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아도 경락인은 그걸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인수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 1은 그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 대한 성질 두 가지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문제 2는 문제 1에서 갑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자, 이제 경매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갑이. 그리고 Y 건물의 매각 대금에 대한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때 A가 집행 권한을 갖추고 배당 요구를 하면 최종적으로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결국은 뭐냐면은 갑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갑이 이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신청했을 때 결국은 A는 지금 대여금에 대한 채무죠. 그러니까 대여금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여금의 채권이니까 결국은 이거는 지금 손해배상으로 갔을 것이고,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결국은 강제경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경매입니다. 이게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라고 하면은 대여금으로 가면 안 돼요. 대여금은 담보권에 의한 실행 그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이 대여금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근저당 설정을 했다던가 이런 전제가 된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담보권에 의한 경매라고 할 수 있고,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이제 여기서는 A가 집행 권한을 갖추었다고 하는 거는 강제 경매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강제 경매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유치권에 대한 경매로 같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당 요구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배당 요구를 안 하게 되면은 뭐 내가 배당을 못 받지만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배당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경락은 2억 원이 된 거죠. 2억 원이면 먼저 유치권인 갑이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 경매 비용은 생각하지 말고 1억 원은 먼저 이제 집행이 됐겠죠. 배당이 됐겠죠. 배당이 되면은 나머지 1억 원이 남을 거 아닙니다. 1억 원이 남았으니까 그 1억 원은 여기에서 A한테 가겠죠. 이 A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연 10%가 있고, 그죠? 원본이 있고 이자가 있잖아요. 원본 이자를 떠나서 1억 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예. 여기서는 뭐 뭘 못 받았다 받았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 정도만 얘기를 해도 벌써 5장 정도는 돼요. 예.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례 2를 봅시다. 사례 2는 A는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대여금이죠. 그래서 대여기간은 2018년 2월 1일서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 이자 연 10%로 했습니다. 자, 을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A는 집행 권한을 갖추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손해배상으로 들어간 겁니다. 대여금의 그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들어가서 집행 권한을 받았어요. 이행 판결에 의해서 집행 권한을 받았고 2020년 6월 1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대여금 기간이 이제 지났죠. 그러니까 이 대여금이 2020년 1월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2020년 6월 1일에 이제 그 집행권을 이제 갖췄고, 그리고 이제 이 Y 건물이라는 건 이제 의뢰 건물이죠. 이 Y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했어요. 자, 이제 경매 신청했고, 그리고 이제 2020년 6월 10일, 6월 10일이라는 건 이제 경매 신청이 들어갔고, 6월 10일 날 병에게 2억 원에 경락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두 가지 사안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신청했다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개시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문제예요. 예. 경매 개시가 됐으면은 그 격리 대시 전하고 후하고의 권리가 달라져요. 예, 권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편 을은 갑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이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갑이 공사한 Y 건물 시가 2억 원의 점유를 이전해 줬습니다. 갑이 유치권을 취득하도록 해줬어요. 자, 취득하도록 해줬다는 얘기는 이 취득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취득행기 이게 정당하게 취득이 된 건지 아니면 취득 자체가 취소가 될 상황인지, 이게 어디에 문제가 되냐면 바로 위에 세 번째 줄에 여기 문제가 돼요.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고 해서 개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 개시가 되게 되면 이제 압류에 대한 이제 이 물건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냥 그 압류에 대해서 그 권리 자체를 명시를 해요. 그런데 이 신청만 따라 가지고 그게 무조건 이제 압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에 따라서 유치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취득할 수 없다라는 두 가지가 성립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써줬으면 좋겠어요. 예, 다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느 하나로 배제돼 버리면은 처음부터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은 곧 경매 개시 신청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 지금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을 볼까요? 을이 갑에게 2020년 6월 5일 위 Y 건물 점유를 이전해 줌으로써 갑이 Y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할 경우 갑이 위 유치권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자, 이제 여기서 병이 어디 있나요? 예, 여러분들 게시판에 글 좀 남겨주실래요? 여기 2010년 Y 건물에 2020년 6월 20일 병에게 2억 원에 이제 경락다 쓰면 이제 병은 매수인이네, 매수인. 예,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치권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경락인을 그럼 매수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락인 매수인에게 이 갑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Y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다라는 이게 가장 큰 관건인 거예요. 만약에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고 해서 끝나면은 이게 지금 6월 1일날 신청했고 6월 10일 됐잖아요. 6월 10일날 이제 2억 원에 이제 경락됐다고 돼 있으면 아니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이것도,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갑이 2020년 6월 5일, 이 Y 건물의 점유를 이전해 줌으로써 이렇게 되는데, 이 6월 5일이라는 게, 강제 경매 신청에 따른 그 경매 개시인지 아닌지 요거에 대해서 두 개를 논해 주세요. 예. 그게 더 완벽해요.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논해 주는 게 완벽합니다. 하나만 가지고 가면 좀 불안해요. 그런 말이 없거든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A는 을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자, 이제 A는 을을 상대로 이제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2020년 3월 2일 이 Y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경유했어요. 이제 가압류가 이제 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이 2020년 5월 2일을 성립한 Y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확실히 얘기가 됐죠. 가압류가 격려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라는 것이 이게 날짜가 정확히 떨어졌어요. 여기는 가압류가 격려됐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강제 경매가 신청됐다고 되어 있어요. 요건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가압류가 격려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치권이 이제 행사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 이제 유치되겠냐, 유치권에 대해서 대항력을 병에게 경락인에게 또는 이제 매수인에게 유치권에 대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한 방향밖에 안 돼요. 왜냐면 가압류를 격려했다라고 딱 떨어졌기 때문에 가압류 격려 후에 유치권 행사에 대한 대항력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책이 이미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답은 다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답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유치권은 여러분들 교재 227페이지 좀 봐주세요. 227페이지. 여기 사례 2부터 먼저 좀 볼게요. 요거는 지금 두 가지가 딱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227페이지에 보시면은 유치권에 대한 의의가 있어요. 의의가 있고, 요거 이제 유치권에 대한 의의는 좀 다 나중에 더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8페이지에 보시면, 유치권자의 매수인, 여기서는 병입니다, 병. 유치권자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의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 볼까요? 보시면, 일반 채권자에 의한 부동산의 강제 경매나 부동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인 경우에 부동산 유치권을 가진 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원칙은 지금 일단 읽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91조 5항에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유치권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거고, 만약에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어 있으면 대항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라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유치권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에 대한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있으면 건물 가지고 있는 그게 유치권이 피담보 채권이죠. 그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대항력이에요. 그리고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병에게 피담보 채권에 대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청구할 필요가 없어요. 매수인이 병이 자기가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이 지금 얘기하는 갑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갑에게 매수인 병이 유치권에 대해서 변제를 해줘야 됩니다. 피담보 채권에 대한 변제를 해줘야 돼요. 자, 한편 유치권 자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지만 소멸시효 대상은 아니에요.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다면 유치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피담보 채권에 대한 시효가 소멸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또 얘기를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유치권도 같이 이제 소멸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유치권자에 대한 경매 청구예요. 그러니까 경매 청구인데 지금 이게 그 앞에 있는 사례였죠. 여기서 두 번째가 아니라 요 위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은 요 첫 번째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 대해서 이제 한 종류입니다. 이게 볼까요?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막기 위해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서
유치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실질적인 경매하고 이제 그 형식적인 경매가 있는데, 이 유치권은 그 형식적인 경매에 속하게 되어 있고, 형식적인 경매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 준해서 준해 가지고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얘기인 거고요. 유치권을 위한 경매 절차 진행 중에 강제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또는 강제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 대해서 계속 진행한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저희 민사집행법에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 드린 거에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설명하겠습니다. 배당 절차에 의해서 유치권자는 다른 담보권자들과 달리 우선 변제를 가지지 않아요. 우선 변제는 가지지 않지만 절대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채무자나 재산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지금 병이 지금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우선 변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자,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면 229페이지 보면 집행 절차상 유치권 성립에 대한 판단인데, 자, 여기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대한 판단 있죠. 지금 얘기했던 게 이거 얘기거든요. 다시 화면을 잠깐 좀 봐주실래요?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사례에서 Y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고, 요거거든요. 지금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압류 등기거든요. 그게 압류 등기, 처분 금지 압류 등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 책을 좀 볼게요. 지금 229페이지 책을 보겠습니다. 유치권은 경매에 있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점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지면 그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방금 얘기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점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전이었냐 이후였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지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면 이건 지금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걸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교수님.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약간의 함정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다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 또 하나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 이렇게 좀 나눠서 판단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일단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점유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지금 사례 2에서 보면은 여기에 갑이 지금 이제 갑에게 이제 지금 Y 건물에 대해서 점유 이전을 해줬잖아요. 점유 이전을 해줬을 때, 그때는 이 Y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이 아니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줄,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 이게 지금 민법 320조에 있고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기입 등기가 맞춰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 압류의 효력이라는 게 뭐냐면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기입 등기예요. 그 등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매로 매치라고 딱 등기부에 이렇게 기재돼요. 그 기재되는 게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강제 경매 신청에 따라서 무조건 기재되는 게 아니고 그것 또한 이제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개를 다 비교를 좀 해주세요. 일단 여기에서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자, 이게 한 예입니다.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에 대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답 하나예요. 답이 일단 하나 나왔죠. 자, 그럴 때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해서 증개점, 이건 쓰지 마세요. 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요 밑에 있는 건 더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하나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의 사례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다 써주세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답이 어느 거냐면은 요 두 번째예요. 문제 두 번째에 대해서 지금
그 유치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지금 얘기해 드린 겁니다. 가백에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라는, 아니, 두 번째 사례된 1번 문제지, 1번 문제. 1번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 두 개를 좀 같이 표현을 좀 해주세요. 지금 1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압류에 대한 얘기죠. 자, 가압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자료 다운받으라고 했던 자료 좀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시면, 지금 밑에 페이지가 보이죠? 페이지에 보시면, 자, 6페이지 봐주세요, 6페이지. 6페이지를 봐주시면, 자, 보고 계시면은 게시판에다 글 좀 남겨주세요. 1번이라고 좀 써주세요. 지금 자료, 제가 드린 자료, 6페이지 판례 5를 봐주세요. 게시판에 1번 좀 남겨주세요. 보신 분. 1번 좀 남겨주세요. 저 혼자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예, 지금 다 보고 계시죠? 다른 분들 봐주세요. 예, 다른 분들 또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판례 5를 봐주세요. 가압류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요. 자, 그럼 반대로 가압류 후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성립되는 게 두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요 지문 2번 지문하고 똑같죠. 지금 가압류가 격려된 후니까 요 판례 5하고 똑같아요. 지금 사례가. 자, 여기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격려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 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데,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처분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한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지금 유치권에 대한 거니까, 그죠?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사실 행위에 해당되진 않죠. 다만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종료되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지금 점유 이전했던 게 지금 이거예요. 지금 유치권 지금 한 거잖아요. 지금 점유 이전 시킨 거잖아요. 이전함으로써 그러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점유 이전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제3자가 취득한 유치권으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매 절차로서의 매수인이 매수 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는 현황조사 보고서나 매각 물건 명세서 등에서 드러나지 않는 유치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돼서 경매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유치권 신고 등을 통해 매수 신청인의 이와 같은 유치권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는 매수 가격의 즉각적인 허락이 초래돼서 책임 재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려는 민사 집행 제도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점유 이전을 압류의 처분 금지 후에 접촉되는 처분 행위로 봄이 타당하는 취지로서 이와 같이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가 격려되고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채무자의 점유 이전에 의해서 인해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행위로는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한다는 건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는 건 지금 대항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쭉 봤잖아요, 지금요. 처분금지와 접촉돼. 처분행위를 법이 타당해. 근데 여기서 처분행위를 보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대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2번,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3번. 써주세요, 게시판에.
대응할 수 없다?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 써주세요. (2번) (3번이에요) (1번이) 아니라 대응할 수 있다 (2번) 대응할 수 없다 (3번) 지금 이게 답이에요. 두 번째 답 2번 대응할 수 없다 있다 없다가 맞아요. 근데 처분의 일을 보지 않는데 대응할 수 없다고요?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여러분들 이거 대응할 수 있어요. 대응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응할 수 있어요. 지금 1번 2번 답 다 나왔어요. 지금 요거 그대로 써주세요. 지금 판례 5 그대로 써주시고 결론 내리세요. 이 글 보고 대응할 수 있다 없다 써주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 그 자료를 보면은 판례 1부터 어디 몇 번까지 있나요? 판례 7번까지 있나요? 그죠? 8번 7번까지 있죠? 7번까지 있는데 판례 7번만 대항할 수 없어요. 나머지는 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 그죠? 여기 그 2번도 대항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야, 그렇죠. 이제 압류 후에 피난부 채권이 취득되면 유치권 성립이 안 되니까 대항할 수 없죠. 예, 지금 5번은 판례 5번은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례 2에 대해서 이미 다 풀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다 쓰세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그 책에 있는 그대로 내용이라 강의록에 있는 내용이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나와도 뭐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뭐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똑같이 쓰셔도 됩니다. 충분히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고가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매 개시 결정이 됐다 안 됐다라는 거를 두 개를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은 더 좋은 답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보는 문제 사례 2회 중에서 문제 1이죠. 이걸 두 개로 좀 표현해 주면 좋겠어요. 25점이잖아요. 그죠? 25점이니까 두 개 다 표현해 주면은 하나는 대항할 수도 있고 하나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두 개가 다 답이 다 나와요. 두 개 답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써주시면 25점을 다 획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함정이지 않겠나라고 봤어요. 저는 Y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고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신청하였다기보다는 여기서 책이 나와 있던 것처럼 어디입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2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기입 등기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에 대한 지문하고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6월 5일까지 6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 5일은 여기입니다. 문제 1에 보면은 6월 5일 이 날짜가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두 개 다 해주세요. 자, 그러면 사례 1을 볼까요? 사례 1을 봅시다. 제가 프린트를 다운받으라는 거 좀 그걸 좀 봐주세요. 이제는 책하고 이제 그거하고 두 개를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32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게 판례가 같은 판례면은 제가 지금 제가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232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그 23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하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판례가 좀 다른 얘기거든요, 지금요. 자, 거기 그 232페이지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를 봐주세요. 동그라미 2에 봐주시면 이런 판례가 또 있네요. 자, 채무자 A 소유의 건물 X 등 부동산의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 A가 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 D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이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자, 여기선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아까 우리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죠. 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해당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와 같은 점유 이전은 해당하며 민사집행법에 따르는 압류에 처분금지효에 접촉되므로 점유자 D로서는 이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의 매수인 E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정반대 판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 다 써주세요. 하나는 안 되는 판례 하나 써주시고 하나는 되는 판례를 써주세요. 이 두 개 다 써주죠. 이렇게 나온 판례도 있고 여기서는 처분행위라 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항하거든요. 그 두 개 다 써주세요. 대항하는 판례와 대항하지 않는 판례. 제 얘기 이해되셨으면 0이라고 좀 써주실래요? 게시판에. 우리 지금 아래가 일단은 확실하게 다른 건 이거예요. 자, 다시 이제 정리해서 제가 얘기 드릴게요.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문은 엄연히 얘기할 때 가압류가 격려되었다고 하고 있고요. 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그 사례 2에 있는 두 번째 문제는 가압류가 격려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책에 있는 232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2는 가압류란 말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죠? 가압류란 말이 없다고요. 그냥 가압류 없이 진행된 거라. 이거는 제가 볼 때 대항력이 없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맞는데, 가압류인 경우는 아직 압류가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압류는 압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어요. 없는 게 그래서 이 의견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해주세요. 두 개 다 쓸 필요가 없네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책에 있는 건 가압류란 말이 없어요. 가압류란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게 맞아요. 예, 여기서 매수인이 인수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영향이 미치지 않아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맞아요. 영향 미치지 않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대항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제가 얘기했던 게 맞아요. 제가 책 보니까 갑자기는 이게 뭐 대항할 수 없대서 깜짝 놀랐는데,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예, 가압류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끝. 자, 이제 더 볼 거 없어요.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두 개 다 쓰지 마세요.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그냥 가세요. 그냥 제가 처음 얘기했던 대로. 자, 사례 1을 보겠습니다. 사례 1을 보시면 이제 사례 1은 문제 1이 갑의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을 보라.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도 지문 잘 보세요. 20점인데 왜 이게 20점이냐면 여기도 두 가지가 나와요. 보면은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과 여기 지문에 보이는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신청은 달라요. 자,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했다라는 것은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두 개의 성질 중에 하나예요. 두 개의 성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프린트물 좀 보세요. 제가 오늘 잘 올린 거. 자, 형식적 경매의 의미, 형식적 경매의 의미. 여러분들 책에 있는 경매의 의미를 쓰셔도 되고 제가 정리했던 걸로 쓰셔도 돼요. 여기는 지금 밑에 제가 각주를 다는 거는 근거 때문에 각주를 단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쓸 때 각줄 요걸 인용했으면은 각주를 그대로 인용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건 똑같이 써도 뭐 어서 있던 건 똑같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거는 지금 대법원 자료예요. 대법원에서 법원 행정처에 나온 자료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주로 이거 갖고 제가 많이 보는 거라서 거기에 이제 법원 실무 제호에 보면은 민사 집행 이게 2라 그 로마치 2라고 써있어요. 2. 여러분들 그 2예요. 2.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려야 되겠다. 여기 민사집행 여기 1, 2, 3, 4가 있는데 그 중에 대문자로 2예요. 2. 네, 제가 2를 빼먹었네.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편집한 거거든요. 이렇게 내용을 볼게요. 자, 민사집행법 경매는 이래라 하다래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민사집행법 274조에 보면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과 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는 경매는 담보물 실행에 의한 경매 예로서 실시한다. 앞에 설명했어요. 그걸 준해가지고 경매 절차 진행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그 유치권에 대한 경매는 민사 유치권이 있었고 상세 유치권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근거로 하고 있고. 자, 처음에 보세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인 경우에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요거거든요. 요거요. 요걸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쭉 얘기 나와요. 쭉 얘기 나오는데 이제 이 페이지 가보세요. 이 페이지에 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인용하지 마세요. 가져가지 마세요. 지금 우리 부동산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동산은 쓰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 동산에 관련돼서도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정리한 거예요. 부동산은 이렇게 경매 절차 들어가고 동산인 경우는 이렇게 경매 절차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알아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옮겼어요. 그렇게 좀 봐주시고, 이거는 지금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페이지에 이제 세 번째 문단을 보세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있죠. 유치권에 의한 경매. 요거를 잘 봐주셔야 돼요. 지금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이 지문에 의한 것 똑같아요.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제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강제 경매나 담보권 실행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 절차 진행되고 이렇게 쭉 들어가. 이게 판례가 지금 이게 문장 하나하나 끊어지는 게 다 판례예요. 그래서 경매에 대한 그러니까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소멸주의가 원칙이에요. 소멸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소멸되지 않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소멸되는 게 원칙이지만 좀 넘겨보세요. 3페이지. 그래서 어떻게 돼가지고 결국 뭐예요? 마지막에는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네, 그건 뭐예요? 매수인이 병이 인수해야 된다. 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쓰시면 돼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지금 20점짜리를 제가 답을 그대로 알려드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쓰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이제 신청인에 의한, 자, 이게 이제 3페이지에 있는 굵은 거면 신청인에 대한 매각 대금에 대한 교부에 이거는. 그래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매각 대금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마지막에 3페이지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안 쓰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강제 경매와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와 이 유치권이 서로 경합됐을 때 어떠한지 이거는 지문이 없어요.
여기서 물어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쓰면은 사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답은 지금 해드렸고요. 자, 2번 답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은 그 3페이지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보면은 여기 지금 매각대금 교부거든요. 지금 매각대금 교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매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어떻게 한다, 그걸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유치권의 경매는 요 내용은 지금 지문 2에 있는 지금 이제 그 유치권에 대해서 배당이 어떻게 되고 그 나머지, 그래서 A에게는 얼마, 1억 원이지, 1억 원, 최종적으로 1억 원을 배당하게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다 여기다 다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1, 2를 다 해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프린트를 보시면 4페이지를 보시면 강의록이 나오잖아요. 강의록은 제가 드렸던 강의록을 다시 여기다 옮겨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읽어봐 주시면, 몇 페이지 안 되지만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소송과 부동산 법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있나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질문 있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하고 좀 많이 다르죠? 생각한 거하고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막상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다르다는 느낌이 안 드나요? 똑같나요?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게 똑같은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컴퓨터 앞에 안 계시나요? 아이, 아무 그래도 우리 대답을 하면서 좀 갑시다. 예? 자, 대답을 좀 하면서 가요. 나 혼자 떠들게 하지 마시고.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 그 부동산 법제 과제를 이제 쓰신 분도 계실 거고, 준비하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다른 부분이 좀 있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을 제가, 코멘트 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을. 예. 그거를 제가 저는 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놓치는 부분을 좀 체크해 드리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두세 번 들으시면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래요? 근데 지금 하신 부분이, 이미 하셨다고 하니까, 어때요? 어렵다는 것보다 지금 하신 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다르죠, 내용이요. 좀 다르죠? 뭐, 물론 이제 같은 내용도 있지만, 미처 놓친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장력이에요, 문장력. 그게 있느냐, 없느냐. 예, 잘 듣긴 했는데, 어떻게,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소송과 강제 집행도 시간 많이 안 걸릴 거니까 얘기 좀 해요. 예. 질문을 쓰면 질문하세요. 이건 지금 70점짜리니까 중요하죠. 여기서 왜 문장력? 지금 내가 문장까지 다 써줬는데, 지금 이거 파일로 올려드렸잖아요, 지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문장력 얘기하면 어떡해. 예? 파일을 다 올려드렸는데. 키워드? 부동산 법제는 특별한 키워드가 없어요. 유치권에 관련 내용이니까, 유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걸 이해하라고 지금 과제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어느 한 부분만 알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내용이. 그래서 제가 뭐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자꾸만 말씀드리는 게, 교수님은 지금 전반적으로 좀 다뤄보라 이런 얘기를 지금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점수가 높잖아요, 지금. 하나는 지금 25점이고 하나는 20점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점수를 많이 배당시킨 이유가, 그걸 좀
코멘트 하고 싶어서 그런 거를 좀 주의 있게 좀 보라고 했던 그런 뜻으로 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10점짜리가 돼야 되는데 25점이나 주는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유치권은 그러한 두 가지 경향이 있다. 성질상 이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유치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에 대한 그런 또 성질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 원칙은 소멸주의예요. 소멸주의가 원칙입니다. 그걸 반드시 써줘야 돼요. 예, 하지만 소멸되지 않죠. 예,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되는 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아요. 그런 성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그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요. 경매를 신청하면은 결국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이게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유치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성질이 사라져요. 예. 그런 이제 두 가지를 다 논하라고 이제 했던 그런 겁니다. 예, 그대로 쓰면은 뭐 다 똑같이 쓰면은 뭐 여러분 교수님 알아서 판단하겠죠. 뭐. 예, 점수 다 줄까요? 여러 조금씩 바꾸세요. 예, 근데 그 근거는 똑같으니까 지금 이게 제가 그 응용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 법원 행정처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옮겨서 지금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드려면은 인용하면 어차피 이거 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을걸요, 교수님이.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히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 교재도 다 뺏긴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교재도 다 뺏긴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물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그렇지 않게끔 한 것도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물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은 판례 위주로 썼기 때문에 지금 법원 행정처에 있는 자료는 다 판례 위주로 그리에다요. 판례 위주 그리기 때문에 그대로 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법원 행정처는 다 판례 내용이에요, 판례 내용. 여기서는 막 응용해서 글을 나오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과제는 카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카피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 주석을 일부러 다 달아드렸잖아요. 일부러 제가 옮긴 거에 대한 주석을 다 달아드렸으니까 거기는 법조문 근거가 다 있죠. 제가 법조문 근거까지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근거를 본문에다가 집어넣어도 되고 저처럼 주석에다 달아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하세요. 그런 식으로 글을 바꿔주면 되죠. 글을 그런 식으로 왜냐 근거 법조문을 근거로 두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만 좀 배열을 달리하면 그 문장이 좀 달리 나오겠죠. 또 질문 있나요? 이제 소송강제 집행 들어갈까요? 문장을 바꾸는 거는 위험해요. 문장을 바꾸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그냥 뭐 제가 각주다는 걸 여러분들 본문에다 집어넣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건 지금 대법원 판례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꾸는 거는 좀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 법원 행정처 자료는 특히 대법원 판례 자료예요, 이게. 자, 이제 소송강제입행 가봅시다. 뭐 30분, 이것도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자,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이제 또 가볼까요? 예, 질문할 분 질문하세요. 지금, 어차피 이제 부동산 법제, 시간은 좀 충분히 있으니까 질문하세요. 자, 이제 소송강제입행, 우리 지문 보겠습니다. 자, 이제 소송강제입행 볼게요. 자, 이것도 과제 제시 지시사항은 똑같습니다. 소송강제입행도. 이제 내용을 볼게요. 내용을 보시면, 자, 사례 1, 2로 나눠져 있고, 사례 1을 보면, 사례 1을 먼저 볼게요. 갑은 X주택과 Y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두 주택을 을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그런데, 을이 임대차 계약과 달리 이 주택을 공장으로 사용하여 주택이 심하게 훼손되었어요. 그러면 이를 알게 된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있잖아요. 그래서 을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 원인으로는 을의 불법 행위로 지금 했어요. 그래서 X주택에 손해가 생겼음을 주장하였다. 제가 지금 청구 원인이 불법 행위입니다. 한편 이 소송 계속 중에 갑이 다시 을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송이에요 지금? 자, 소송 계속 중에 또 한 번 지금 소송을 제기했어요. 지금 글 한번 좀 그 게시판에다 글 좀 남겼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요? 이게 키워드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것만 알면은 답은 다 나온 거예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요? 자, 소송 계속 중에 갑이 다시 을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청구원인도 불법행위고, 그죠? 금액이 또 5천만 원이 또 추가가 된 거죠.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지금 바뀐 거잖아요, 지금. 이게 바뀐 겁니까? 또 한 번 청구한 겁니까? 한 번 더 청구한 거죠? 그럼 이걸 무슨 거라고 봐야 돼, 지금? 예, 여러분들 지금 이거 뭘로 봐야 돼요? 후소? 간단히 후소로 얘기하면 안 될걸요? 후소는 맞아요. 후소는 맞는데, 지금 그 소송 제기 후에 나왔으니까 후소는 맞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물이에요, 지금? 예? 이게 키워드라고요, 지금. 제가 드린 자료 있죠? 지금 오늘 그 논문 자료 있죠? 거기 답이 있어요, 제목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그 보세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답을 지금 보라고 일부러 제가 이렇게 끌어요. 그게 키워드이기 때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보시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맞아요. 지금 정확히 본 거, 아니에요. 병합은 아닙니다. 병합 아니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병합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맞아요. 중복으로 봐야 돼요, 중복. 중복에서 금지 원칙 있죠? 중복에서 금지 원칙을 봐야 돼요. 그게 키워드입니다, 지금. 자, 계속 갈게요. 그게 키워드예요. 중복의 소 금지 원칙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신 적 있어요. 경합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을이 계약을 위반하여 두 주택에 각각 5천만 원씩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답은 봤죠? 이게 답이라고. 중복의 소예요. 중복의 소 금지 원칙이거든요. 자, 문제 1을 볼게요. 후수의 소송물이 무엇인지 대해서 소송물의 이론을 기초로 해서 설명하시오. 자, 우리는 소송물에 대한 이론을 이미 어느 정도는 조금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후수의 소송물이 뭐라고 했죠? 지금 방금 여러분들 다 썼죠? 지금 이걸 써야 된다고 그죠? 후수의 소송물이 뭐라고 써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왜 금지 원칙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게 소송물 이론에 나와 있단 말이죠. 자, 그게 이제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해보지만 이거 지금 하는 거는 이게 그 불법행위에 대한 그 청구원이 불법행위잖아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의 종류 중에 이행의 소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행의 소에 들어가요. 자, 그것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문제 2를 볼까요? 문제 1의 결론에 기초해서 후수에서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결론은 안 됩니다. 안 받아줘요. 왜? 금지 원칙이잖아요. 금지 원칙. 안 받아줘요. 자, 그러면 이 본안 판단을 왜 안 받아주는지 그 근거를 또 제출해야 되겠죠. 그게 곧 또 소송물의 이론에 들어갑니다. 소송물 이론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논문을 봅시다. 논문을 그래서 제가 중복 재수에 대해서 논문을 드렸죠. 자, 논문을 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 사례는 우리하고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이것도 하나의 같은 맥락으로 봐주세요. 맥락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요 지금 사례 1에 여기서는 지금 설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설문을 사례 1이라고 표현을 바꿔줘가면서 문장을 다 바꿔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시나리오가 나와요. 이미 답을 제가 드리고 있죠, 지금. 자, 지금 이렇게 볼게요. 논점의 정리를 봅시다. 논점의 정리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X가 Y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다 생략하면서 갈게요, 지금요. 하나는 이제 쭉 얘기 나오고 이제 소를 A 소를 했고 B에 대한 소를 또 제기했어요. 그것도 세 번째 줄 어떤 사건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에 다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 제소로서 제259조에 의해서 금지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259조의 근거를 반드시 각주에다 다시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 반드시 다시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지시사항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논문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지시사항을 따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259조 이 지금 259조가 어디에 대한 조문이 지금요? 예? 민사소송법에 대한 조문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대한 조문. 자, 259조에 의해서 금지된다. 그래서 중복 제소에 대한 금지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 설문이라 가지고 여기는 사례 1이라고 표현해 주셔야 돼요. 사례 1에서 A소와 B소, 여러분들 여기 써있지며 A소는 뭐고 B소는 뭐고 이렇게 문장을 바꿔주세요. 이걸 가로치고 A소 또 치고 B소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이 A소와 B소가 각각 접합한지 여부는 A소와 B소가 동일한 사건에서 중복 제소에 해당하는가, 또는 동일한 사건이라면 전소와 후소는 각각 어느 것인가를 중복 제소 금지에 관한 요건과 관련하여 검토함으로써 밝혀질 것이다. 특히 동일 사건에 대한 구별 기준과 관련해서 소송물 이론이 문제되는데, 자, 여기서 사례 1 경우는 이 이행의 소라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이행의 소죠, 지금 이게. 이행의 소라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 자, 이제 매칭은 다 끝났죠, 이제요. 매칭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행의 소는 여러분들 교재에 찾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문장 가져오죠. 중복 제소의 금지. 이제 이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제기의 효과와 중복 제소의 금지. 자, 소제기의 효과. 소송 계속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어떠한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넘겨보세요. 자, 중복 제소 금지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사례인 경우는, 자, 사례인 경우는 어떠한가. 여기 볼까? 사례인 경우에 사례 1에서 A소가 먼저 제기되었으나 B소의 소장 부분이 이건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소송 계속은 소장 부분인 송달씨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송 계속에 관한 B가 여기 이제 어떤 소가 전소고 어떤 소가 후소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중복 제소 금지에 관한 재반 요건을 충족하면 후소인 A소, 여기다 AB라고 우리는 표시했어요. A소가 중복 제소 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된다. 그럼 우리는 A, B만 구분해 볼까요? 자, A, B 구분해 보죠. A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처음에 이렇게 5천만 원을 제기하였는데 해서 요거를 A라고 표기했어요. 둘레 다섯 번째 쪽에. 그리고 청구 원인에서 의뢰 불법행위 주택에서 손상을 주장하면서 한편 계속 중에 뭐뭐에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기를 소제기, 요걸 B소라고 하세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 B소. 그러니까 여기 B소 후소죠, 후소. 이게 후소고 앞에 있는 5천만 원에 대해서 제기한 게 전소. 그래서 후소 전소를 일단 구분해 주시고 이 문장은 그대로 따라가세요.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설문인 경우가 일단 나왔죠. 자, 두 번째, 중복 제소 금지의 요건이 어떤 것인지 봅시다. 자, 요건이 이러이러하구나. 이건 똑같이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1인 경우에, 자, 사례 1인 경우에서는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된 것이다. 그래서 당사자의 동일한 여부는 특별히 문제되진 않는다. 청구의 동일성 여부는 소송물 이론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하에서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송물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죠? 세 번째, 소송물 이론과 이행의 소에 대한 소송물, 이렇게 나오겠죠. 이행의 소에 대한 소송물. 이렇게 하면 너무 퍼펙트해지나요? 거의 뭐 엄청난 논문이 돼버리네, 이게. 자,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실 건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소송물에 대한 구별 기준에서 일단 소송물의 이론을 이제 써주시고,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구실체법설, 이게 판례죠. 구실체법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소송법설에 대해 얘기하고,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을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요건 지금 일지설, 이지설, 우리는 이지설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일지설 나오죠. 요거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주세요. 신실체법설. 자, 그리고 이제 검토가 나오죠. 검토는 이제 봐야죠. 검토는 지금 책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검토는 요거대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행의 소에 대한 소송물 이렇게 봅니다. 이행에 대한 소송물은 여러분들이 그 책의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확인의 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행의 소도 이거하고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은 204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학설의 근거는 뭐 생각하셔도 되고, 이제 사례 1인 경우에서는 전소와 후소는 비록 그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어떤 거고 이렇게 이제 동일하죠. 사실은 이제 모두 이행의 소이므로. 그러니까 그 소송물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똑같이 이행의 소란 말이죠.
확인의 소다니까 이행의 소이므로 소속물 이론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속물에 관한 소가 된다. 동일한 관한 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행의 소인 경우는 그 입장을 그 책이 있어요. 뚜뚜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나온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해서 중복 제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내도 돼요. 끝내도 되고 뭐 뒤에까지 끝까지 가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1번에 대해서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그 두 번째 보세요. 1의 결론에 기초해서 후수에서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는가는 이제 뒤에 결론이 나오잖아요. 지금 요걸 써주시면 돼요. 요걸 지금 뒤에 뒤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지금 요 논문은 여러분들이 그 사례 1을 풀라고 지금 제가 드린 사항이고요. 그죠? 이제 사례 1 끝났네요. 자, 사례 2를 볼까요? 사례 2를 보면 여러분들이 더 깜짝 놀랍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배우는 입장인데 이 정도의 어떤 스킬로 극복해야죠. 이런 스킬로 극복해야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사례 2를 보시면 갑은 을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했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 원인에서는 그 목적물을 2020년 6월 1일 이 날짜만 달라요. 지금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이 날짜만 달라 2020년 6월 1일로 을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만일 매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2019년 6월 1일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매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단하여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 우리 지금 청구의 병합을 봅시다. 자, 논문을 볼게요. 다시요. 자, 설문을 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 설문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게시판에다가 좀 글 한번 남겨주세요. 마음에 드시는 분 1번 써주세요. 1번. 느낌 오죠? 느낌 확 오지 않아요? 문세영님 뭡니까? 2번이 뭐죠? 느낌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대로 찾았죠? 제대로. 이거 교재 없어요. 이거 교재 없습니다. 논문에 몇 군데에서 나와요. 몇 군데에서 나오는데 유독히 이게 너무 똑같은 거야. 예? 다른 논문은 약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주는데 하나의 사례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지금 이 논문은 거시기해요. 제가 이게 뭐 녹음되는 거라 제가 더 이상 말을 줄입니다. 제가 우리 지금 이거 할 필요 있을까요? 자, 문제 1. 제1심 법원의 판단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잘 읽으시면 돼요. 잘 읽으시면. 자, 문제 2. 갑이 제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서 항소하였습니다. 이후 제1심 법원은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점유취득 시효 완성에 대하여 본안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 내용 보세요. 가능합니다. 예. 왜 가능한지 또 자세하게 또 써 있어요. 자, 문제 3. 갑이 제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않았죠. 얘도 항소 안 하잖아요. 지금요. 한 달이 지나잖아요. 한 달 후에 별도의 점유취득 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 소가 적법한가요? 적법하다 하잖아요. 예, 왜 적법한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예. 더 얘기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들길 원해요. 예, 마음에 들길 원합니다. 어때요? 이거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10분도 안 됐어요. 어떡하죠? 논문을 지울까요? 이제 확 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사안은 병합이야. 청구의 병합. 청구의 병합을 지금 논하자고 하는 건데
이 청구의 병합일 때 지금 처음에는 이제 법원에서 안 받아줬잖아요, 지금요. 이걸 지금 심지어는 이제 점유취득 시효에 대해서도 이걸 봐줘야 되는데 안 봐준 거예요, 지금. 그 안 봐줬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 도대체 법원의 판단이 뭐가 잘못됐냐 이거죠.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근데 이제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라고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본안 판단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없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특이한 케이스죠, 지금. 예. 원래는 대부분 이제 안 하죠. 근데 했다는 거죠, 지금. 예. 했으면 인정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이제 항소하지 않았어요. 항소하지 않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것도 그 원인이 달라졌죠. 점유취득 시효 완성으로 이번에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소를 제기하죠. 예. 이것도 가능한 거죠. 지금 그래서 청구의 병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간단하게 나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잠깐 볼까요, 그러면? 자, 논점을 먼저 정리하죠.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잠깐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근데 제가 자세히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얘기를 최대한 좀 줄여가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이미 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걸 좀 봤습니다. 자, 논점을 정리합니다. 논점을 정리해서 일단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한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갑의 소송의 형태를 보죠. 처음에 이제 청구에 대한 병합, 예, 청구의 병합인지 공격방어방법에서의 병합인지 이제 여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소송물 이론에 대한 학설을 먼저 여기서 똑같이 보죠. 구소송법 이론, 신소송법 이론 그런 걸 이제 같이 좀 보죠. 이것도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걸로 가세요. 일단 이런 거는 소송물 이론에 대한 이제 판례가 나왔죠. 이제 판례가 나와서 지금 우리는 이제 그 판례를 이제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검토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설문은 우리는 사례 2라고 표현해 줘야 돼요. 검토 및 사례 2인 경우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이제 학설로서 이제 표현해 줍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 119페이지를 보시면 청구에 대한 이제 병합의 형태를 봐야 이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학설을 보죠. 그리고 이제 판례를 봅니다. 판례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최종 우리 사례 2인 경우는 어떤 건지 이제 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0페이지에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그 사례 2 경우에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뚝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별소 제기에 대한 가능성이죠. 별소 했잖아요, 지금요. 별도로 소 제기했잖아요, 그죠? 그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봅니다. 예비적 병합으로 해가 쭉 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학설 또 옵니다. 이제 재판을 누락했느냐, 아니면 판단을 누락했느냐, 여기에 대한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 누락설과 판단 누락설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합니다. 왜? 이거를 이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학설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절충설도 있는데 이제 판례는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했어요. 별소 제기는 불가능한 입장이다. 별소 제기는 불가능한 입장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122페이지 보면은 사례 2에 대한 해설이 나오죠. 예, 해설이 나와가지고 별도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별소는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도출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 3이죠. 문제 3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문제 2고요. 앞에 있는 게 문제 1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도 10분이 안 지났나요? 우리 지금 4학년 분들 중에, 자료가 다 올라가 있죠, 지금. 자료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카페에다 올라가 있으니까 뭐, 이것도 간단하게 편집해서 올릴게요. 너무 이건 올리지 말까 했는데, 자료는 뭐 우리 카페에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아니, 그 학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학설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법조문이 있으면은 법조문을 반드시 저 법조문 내용도 써주시고요. 이거 결론을 도출해 써도 이거는 여러분들 쓰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논문은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하지 말고 모든 문장을 다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뭐 중간에 학설 빼고 별도 생각하고 있는 건 다 빼세요. 드러내세요. 드러내시고 학설과 결론 뭐 이렇게 간단하게 가도 되죠.
하지만 학설은 빼면 안 돼요. 그 학설을 기반으로 해서 판례가 나왔고, 판례에서 지금 사례 2를 결론을 도출해내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빼면 안 돼요. 다른 건 빼더라도. 저 질문 받겠습니다. 그 판례 넣는 것도 여러분들 각주에다 넣느냐 본문에 넣느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테크닉이에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장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예?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재에 없다니까요. 학설만 교재에서 도움을 받고 나머지 경합은 이 정도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도 제가 찾아봤어요. 경합이 이 정도로 나오는 게 없어요. 보니까 경합이 지금 몇 페이지 있죠? 지금 저 뒤에 보면은 191페이지 교재 191페이지 봤어요. 191페이지. 예? 191페이지에 보시면 190페이지부터 이제 복수 청구의 복수를 해가지고 청구의 병합이 나오죠. 190페이지부터 거기서 읽어보시면은 쭉 나오죠. 이제 이렇게 내용이. 그래서 어디까지냐면은 청구의 변경 195페이지까지 여기 지금 청구의 병합이거든요. 예, 요 교재에 있는 내용은 190페이지부터 194페이지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참고할 부분이 없어요. 뭐 예비적 선택적 병합하고 예비적 병합인데 요 정도 그냥 가지고 올까? 예, 청구의 변경도 맞죠. 요걸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행해소로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행해소예요. 확인해소가 아니라. 예, 맞습니다. 이행해소로 바꾸고 이행해소의 성질은 교재에 어디냐면은 43페이지에 보시면 소속물에 대한 특정으로 보면은 이행해소, 확인해소, 형성해소 이래가지고 나와있죠. 거기서 우리는 이행해소에 두 번째 들어가죠. 손해배상 청구물에 대한 소속물. 예, 요게 들어가니까 요걸 가지고 문장을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43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송강제 집행이 어렵다고 얘기한 게 맞았어요. 그게 맞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왜냐면은 교재 내용 가지고는 절대로 풀 수가 없게끔 돼 있고 이게 지금 이게 사실 판례였거든요. 이게 판례 하나였는데 그 판례를 가지고 논문을 쓴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건 판례예요. 판례고 논문을 썼고 공교롭게도 논문 쓴 거에 대한 주제하고 지금 교수님하고 이걸 어디가 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좀 이슈화되어 있던 그런 판례였어요. 이슈화되어 있던 판례였습니다. 네. 이슈된 판례였기 때문에 이런 이슈된 판례는 대부분 논문이 꼭 나와요. 네. 그래서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딱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책에는 이게 판례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나왔더라고요. 논문.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잘 된 거죠. 뭐. 아무튼 제가 이 두 번째는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됐잖아요. 그죠? 왜 제가 말을 아끼는지는 아시겠잖아요. 예, 제가 봐도 소송강제평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제가 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걸 풀 수 있을까라고 너무 고민되는 그러한 문제였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부동산 법제도 쉬운 건 아니에요. 유치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간단하게 너무 쉬우니까 간단하게 가버리면 이제 물론 그것도 답은 답이죠. 완벽한 답은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답은 아니죠. 완전한 답. 네. 자, 이제 질문 없으면 퇴장하세요. 지금 식사도 못 하신 분들 계실 텐데 퇴장을